손해보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챕터로는 세 번째 챕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손해보험 영역이고요. 네, 네 문항 출제됩니다. 6번부터 9번까지 출제되는 문항이 해당되고요. 자, 장기 손해보험. 장기 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 그리고 개인연금보험, 그리고 퇴직연금보험 이 세 가지는 우리 보험업법에 의해서 특별 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보험업법에 의해 특별 개정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 개정으로 운용이 되는데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 보험 등 대부분 보험들은 일반 개정으로 운용이 된다라는 거. 자, 아래 보시면 특별 개정이란 이렇게 나와 있죠. 특별 개정이라는 것은 각 상품별로 자산을 따로 운용한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급여를 300만 원을 받는다라고 치고 그 중에서 200만 원은 생활비라든지 뭐 기타 어떤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하는 데 쓰인다라고 하면 나머지 100만 원은 적금으로 운영해서 우리가 함부로 손대지 않고 노후에 뭐 어떤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적립해 놓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100만 원 적금이라든지 뭐 적립해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별 개정으로 인해서 특별 개정으로 운용되는 자산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 손해보험에서는 저축보험료가 특별 개정에 의해서 운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특별 개정 운용 상품이 아닌 것은 자동차, 화재 등 대부분이고요. 그러면 특별 개정에서 운용되는 것은 장기 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 개인연금보험, 퇴직연금보험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만기 환급금은 특별 개정으로 운용해야 되겠죠. 만기 환급금, 해지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저축보험료를 재원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보험료만큼은 손대지 않고 적립을 해놓는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장을 보시면 장기 손해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장기 손해보험이란 보험 기간이 통상 3년 이상인 것을 장기 손해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장 기능과 저축성 기능을 겸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1년짜리 일반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소멸성으로서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2번 10년 이상 만약에 우리가 이 장기보험을 유지를 했다라고 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조건은 몇 년? 10년 이상의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장기 손해보험에는 장기보건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동보건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보건제도라는 건 그거예요. 자, 1억짜리를 내가 보험을 가입을 뭔가 체결을 해놨어요. 계약을. 1억짜리예요. 그런데 자, 보험 가입 금액 80% 미만 사고 제가 8천만 원짜리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한 번 나고 두 번 나고 세 번 났어요. 그렇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가입 금액 1억은 계약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거예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흥분월부 보면 화수분이라고 하잖아요. 꺼냈으면 채워주고 꺼냈으면 채워지는 것처럼 자동보건제도라는 것은 1억일 때 80%, 8천만 원 미만 사고가 계속 발생될 시에는 이 나머지 보험 계약이 자녀 계약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거나 뭐 종료되거나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래도 9천만 원짜리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80%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계약이 이제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자동보건제도라 함은 보험 가입 금액의 80% 미만 사고가 여러 번 발생돼도 보험 계약의 어떤 효력에는 영향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가더라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80% 이하다라고 하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 미만이에요. 79%까지만 적용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약간 여기도 7억 9천으로 바꿔야 될까요? 네, 그래야겠네요. 자, 그리고 장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선납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선납 시에는 뭘로 할인해준다? 예정 이율로 할인해준다. 우리 이전 시간에 나왔었죠? 자, 그래서 선납 예로 외워주시면 된다라고 했고요. 자, 장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보험료를 미납할 시에는 바로 미납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납입 최고 기간이라는 걸 두는데요. 납입 최고 기간은 독촉하는 기간 또는 유예 기간이라고 합니다. 기간을 어떻게 둘 것이냐? 납입일이 속하는 달에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제가 그러면 납입일이 3월 20일이다. 그러면 다음 달 말일이니까 4월 말일까지는 우리가 납입 최고 기간을 두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통상 14일을 그래서 납입 최고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내에 14일은 납입 최고를 하는 거죠. 독촉을 하는 거예요.
자, 미납 시 납입 최고 기간 중 종료 다음 날은 실효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4월이 며칠까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4월 30일까지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날 5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이 해지가 되고 실효가 되는 거겠죠. 자, 납입 최고 기간은 유예 기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중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보상합니다. 그러나 조건은 뭐다? 미경과 그 납입 있죠. 뭔가 내가 납입하지 않은 거. 그러한 미납 보험료는 납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납된 보험료는 납입을 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실효 시 미납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연체 보험료와 그리고 연체 이자 그리고 고지 의무를 새로 이행해야지만 부활을 시킬 수 있습니다. 보이고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고요. 자, 장기 손해보험은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 보험계약 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해약환급금은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우리가 발생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해줍니다. 만기 시에 받을 수 있는 만기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된다. 틀린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장기손해보험에는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이행을 보험회사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법정적립금입니다. 그래서 책임준비금은 법정적립금이라고도 한다라고 지문에 나오기도 해요. 또는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이 계약자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준비금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법정적립금이다. 그리고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면 지급하는 법정적립금, 책임준비금이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3개월 이상 보험료 선납 시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할인한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그랬죠? 네, 예정 이율로 할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납예를 외우라고 말씀드렸고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은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입했던 그 연체됐던 보험료와 그리고 연체된 이자 그리고 고지 의무를 새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축 기능이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으로도 개발이 가능하고요. 보험가입금액 80% 미만 사고 시 여러 번 80% 미만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자동보건제도가 적용돼서 보험계약은 그대로 효력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자, 2번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법정적립금은 뭐다? 책임준비금이다. 장기손해보험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만기환급금 아닙니다. 보장성 기능과 저축 기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납입 방법, 뭐 현금도 되고 계좌이체, 뭐 카드 다 가능하죠. 납입 주기, 뭐 일시납, 2년납 이런 식으로 납입 주기도 다양하고요. 보험기간은 매년 1년이나 매년 자동갱신되어 장기적으로 유지가는 그랬는데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기간 통상 3년 이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틀린 거,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다음은 청구권 소멸시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구권은 두 대상이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회사의 청구권과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등 보험 계약 당사자들의 청구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인데요. 예를 들자면 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 건 계약자님 보험료를 좀 내시겠어요? 라고 하는 보험료 청구권이고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 뭐 피보험자, 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겠죠. 또 계약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내가 낸 보험료를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보험료 반환 청구권.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청구권은 3년짜리, 회사는 2년간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버렸다. 그러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리면 그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환급금들이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환급금은 만기 시에 계약자에게
그 돌려주는 만기환급금이 있고요. 중도 해지했을 때 주는 해약환급금과 중도환급금, 그리고 철회 취소 시 보험료 환급금 등이 있겠습니다. 자, 이것들은 모두 3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고요. 3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자, 더불어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우리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신체 손해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청구 서류를 접수하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꼭 보험금을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빨리 아픈데 고치세요 라는 거죠. 치료받는데 사용하세요 라는 거고요. 나머지 배상 책임이라든지 재산손해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보험회사에서 뭔가를 지급하려고 했거나 라고 하는데 과정 중에서 뭔가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지급기일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바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피보험자나 뭐 수익자가 요청을 한다. 그러면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먼저 지급을 해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다? 가지급 보험금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지급 보험금은 유치하지만 가지 50ml로 외워두세요. 시장에서 가지를 샀는데 50ml짜리를 산 거예요. 너무 귀엽겠죠?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가지급금은 50%를 미리 지급하더라 라는 거. 자, 청구권 소멸시효가 다른 하나는 자 문제 풀어볼게요.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은 2년이라고 말씀드렸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료 반환 청구권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그 계약자들이 하는 거죠. 내가 낸 보험료 돌려줘. 그래서 얘는 청구권 3년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네, 피보험자, 수익자 몇 년?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환급금 반환 청구권 이것도 3년이고요. 보험료 청구권은 회사의 청구권으로서 2년 내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환급금 반환 청구권이 그래서 이게 회사가 달래는 거야? 아니면 계약자가 달래는 거라는 거야? 이걸 모르시겠다. 그러면 이렇게 외우셔요. 자, 그 청구권 항목 내에 료라는 글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2년이고요. 금이나 반환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3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세요. 료, 이불보다 금이 비싸죠? 자, 금 반환은 3년, 료는 뭐 2년, 2만 원, 2년 이런 식으로 유치하지만 외우시라는 거예요. 유치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생각보다 찾기 쉬우실 거예요. 료가 들어갔어 도 료를 먼저 보지 마시고 금 반환을 먼저 보세요. 금 반환이 들어갔다 그러면 3년, 료만 들어갔다 하면 2년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반환 들어갔죠? 3년, 금 들어갔어요? 3년, 여기도 금 반환 들어갔어요? 3년, 여기는 료만 들어갔죠? 2년.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장기손해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개인연금 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문항 출제가 될 거고요. 10번부터 11번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연금 저축하고 좀 이따가 나올 우리 퇴직연금은 여러분 한 번 외우면 틀릴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적어도 세 문제는 그냥 맞추라고 드리는 문제니까 이거는 틀리지 말자고요. 벌써 9점짜리죠, 여러분? 3, 4문구 세 문제니까요. 자, 개인연금 저축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가계저축 증대와 노후생활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이에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개인연금의 근거법은 뭐다? 소득세법이다. 자, 그리고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세제 적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떤 경우에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느냐? 자, 가입 대상은 연령, 성별 제한이 없어요. 아무나 가입할 수 있어요. 저도 가입할 수 있고 여러분도 가입할 수 있고. 자, 불입한도, 불입이라는 것은 돈을 낸다라는 뜻이에요. 돈을 내는 것의 한도는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연금저축에 납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까지 세제 적격, 네, 세금 공제 해줄 거라는 거고,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세금 공제를 해줄 건데 퇴직연금하고 합산 시에는 700만 원 한도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퇴직연금 제외하고 400이다. 또는 그러면 맞는 설명. 퇴직연금과 합산 시 700이다. 둘 다 맞는 설명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납입 기간은 5년 이상. 그러니까 5년 이상 계속 돈을 내고 납입을 해야지만 세금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수령 조건 볼게요. 55세 이후에 수령해 가라는 거죠. 52세에 수령해 가면 세금 공제 적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5년 이상 수령은 5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돈을 받아가라는 거예요. 연금으로 수령하라는 거죠. 2년 동안 한꺼번에 확 받아가 버려라. 이런 경우는 세금 공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거 외울 때는 성별 연령 제한 없음. 앞으로는 제가 가위라고도 할 거예요. 그리고 납입 한도 1800, 그리고 5, 여기 납입기간 5년 이상, 55세 이후 5년 이상 수령해라. 그래서 제한 없음 1800, 5로 외울 거예요. 이것만 외우면 이거 꼭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이 한 문제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한 없음 1800, 5고요. 자, 그러면 세제 혜택을 어떤 식으로 주느냐? 네, 세액 공제를 통해서 우리가 세제 혜택 받을 수 있고요. 연간 납입 보험료 전액이 세액 공제된다. 공제율은 12%인데 여러분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3.2%로 시험에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13.2% 꼭 써놓으시고요. 기본계약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납입보험료 전액에 해당이 되고요. 퇴직연금과 별도로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라고 하면 틀리다라는 거죠. 자, 연간 연금 수령 한도를 산출하는 산출식은요. 이걸 다 외우면 좋지만 우리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원래 여기 괄호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다 외우면 좋지만 외울 수 없으니까 뭐만 외운다? 100분의 120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식은 그대로 이렇게 쭉 4개를 써놔요. 써놓고 100분의 1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뒤에 숫자를 바꾼다거나 앞에 내용을 바꾸는데 거의 100분의 120 써져 있는 거 딱 한 지문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120만 기억하셔라는 거고 다른 거는 뭐 아실 이유까지는 없지만 왜 120이냐? 우리가 연금이라는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받는 거죠. 그런데 1년을 계산하면 몇 달이에요? 12달이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120으로 산출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14년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에서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변경됐다라고 하면 틀리다는 거죠. 제가 계속 세액공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액공제로 변경되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연금 관련해서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 중간에 중도 해지 시 뭐 생활비 목적으로 해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부득이한 상황으로 이거를 우리가 중간에 찾아가게 됐다 그러면 연금소득세가 부과가 돼요. 또 그리고 기타 연금소득세의 부과 기준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만약에 70세 이전이다 그럼 5%, 80세 이전이다 그럼 4% 적용되고요. 80세 이후다 그러면 3%가 적용이 됩니다. 지방소득세 제외된 거고요. 최근에 문제가 75세 이후에 연금소득세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나오면 75세는 어디죠? 70세 이후 80세 이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몇 프로다? 4%에 해당된더라라는 거죠. 여기 조건에 해당되는 거죠. 최근에는 75세를 많이 물어봐요. 네, 75세 연금소득세 4% 적용이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자, 중도해지 시에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생활비 목적으로 해지하거나 이럴 때에는 부득이한 목적으로 해지한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타 소득세 15%가 부과가 되고요. 부득이한 사유는 그럼 어떤 것이냐? 사망을 했거나 해외 이주를 하거나 계약자나 부양가족이 요양이 3개월 이상 필요 시에는 너희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을 찾아가는 걸로 볼게 라고 해서 네, 연금소득세에 3에서 5%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과세는 미포함된다라는 거죠. 종합과세 포함된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연금소득세가 부과가 된다. 몇 프로에서 몇 프로? 3에서 5%이다 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양도 3주 아니에요. 3개월이에요. 계약이체 볼게요. 계약이체 같은 경우에는 연금 그 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으로 우리가 이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약이체 시에는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할 수 있지만 받는 회사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약이체 시에는 뭐가 필요하다?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이체 금액은 해약 환급금 등 재지급금에서 계약이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된다라는 거고, 계약이체 시에는 해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지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 계약이체 시 해지가산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틀리고요. 해지가산세 납부 후 계약이체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틀린 지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다 계약이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계약이체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계약이체 제한 어떨 때 제한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납입 한도액을 초과한 계약은 계약이체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통으로 이체해야 되는데 일부만 이체하는 계약, 네, 이체 제한됩니다. 그리고 납입 면제가 설정되어 있는 계약 있죠? 그런 것들도 네, 이체가 제한되고요. 압류, 가압류 설정, 이 이체 계좌에 압류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함부로 이체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약관 대출, 약관상 대출을 받아놨는데 이걸 아직 상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사고가 발생됐는데 아직 보험금을 확정되지 않았어, 보험금이. 그런 경우에는 보험금 미확정 계약도 계약이체가 제한되더라. 그래서 초과 계약, 일부 이체, 납입 면제 계약, 압류, 가압류 설정 계약, 약관 대출 미상환 계약, 보험금 미확정 계약은 계약이체가 제한되더라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받는 기간이 오케이 해야 된다. 네, 승인 필요하고 통째로 이체해야 된다. 그리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다 받아야지만 예를 들어서 가능하겠더라 라는 거죠. 이것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약간 외우는 방법을 통해서 외우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고요. 자, 아래 보시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는 상호 이체 불가능합니다. 자, 이거 두 개는 이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으로 계좌 이체 받는 시 기간 승인 필요하다라고 했고, 부분 이체 불가능합니다. 네, 승인 필요하고 일부 이체 불가능하다. 통째로 이체 가능. 연금 수령 전 연금저축 계좌에서 연금 수령 중인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 불가능합니다. 이거 외울 때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냥 전중 불가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계약 대출이 있다. 그런데 상환되지 않았다. 그럼 이체 불가능. 연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납입 면제가 적용됐다. 그러면 이체 불가능. 사고 발생됐는데 보험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 보험금 미확정 계약이죠. 이런 경우에 불가하더라라는 것이죠. 문제 볼게요. 연금저축제도 도입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해당되는 것은 소득세법이다. 이 문제는 잘 출제되는 편이에요. 소득세법. 연금저축보험의 세제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연금 수령 요건은 그랬네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제한 없음 1800, 가입 대상 연령 제한 없음. 납입한도 1,800만 원. 5년간 납입하고 55세 이후에 수령하고 5년 이상 수령해라. 그러면 맞는 조건은 뭐가 될까요? 세 번째가 되겠네요. 5에 해당되죠.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 외우면 기어이 문제 한 문제는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문제 3번 연금저축의 세제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그랬네요. 기본계약 보험료는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된다. 네, 400만 원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퇴직연금 포함하면 얼마? 700까지. 특약보험료는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된다. 네. 연금 수령 시 연금 수령 한도액은 소득세 과세 대상 네, 제외된다. 뭐 퇴직연금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이다라고 했는데 합산하면 연간 7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맞는 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개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퇴직 시에 우리가 받는 퇴직연금 보험, 네, 퇴직연금 보험 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모아서 연금으로 우리가 나중에 받는 거죠. 퇴직연금 보험이라 네, 한문항 출제되고요. 12번 문제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근거 법령으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퇴직연금 감독 규정이에요. 제가 왜 두 개를 더 적어드렸냐면 간혹 이런 문제가 나와요. 퇴직연금 보험의 근거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나와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아셔야지만 나머지 하나를 골라낼 수 있겠죠. 근데 정답은 뭐냐? 조세특례 제한법이에요.
걔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법이잖아요. 그럼 이걸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퇴직 들어간 것이 퇴직연금보험의 근거법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요령 알려드렸어요. 자,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3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으로 DB형이라고 하고요. 확정기여형 DC형이 있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좀 힘들어지니까 IRP 상품을 실제적으로 많이 또 이렇게 광고 같은 걸 하더라고요. 자, 확정급여형 DB형은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을 확정을 해놓고 그것을 누가 운용을 하냐면 사용자, 그러니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주가 이걸 가지고 퇴직금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도 그러한 위험 부담을 사용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근로자랑 상관없이. 그래서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돼 있다 그러면 퇴직급여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운용해서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부담금이 변동이 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근로자가 여기 그 어떤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위험 부담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확정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일단 납부를 해요. 그러고 나면 얘를 누가 운용하냐? 근로자가 운용을 합니다. 12분의 1은 사용자가 주면 그걸 가지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거예요. 그게 DC형이고 이게 기여형이에요. 그런데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다 보니까 수익이나 손실에 대한 위험을 누가 가져갈까요? 네, 근로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보험이다라는 거죠. 두 개는 약간 반대가 되는 것들이 있죠. 자, 개인형 퇴직연금은 뭐냐? 쉽게 말씀드려서 그 퇴직금을 자기 개인 계좌에다가 넣어놓고 근로자가 직접 그냥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명의의 계좌에 놓고 운용을 하는 거고요. 그 자영업자들 있죠? 자영업자도 퇴직연금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게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 운용하는 것, 쉽게 말해서 자기 명의의 계좌에 놓고 직접 운용하는 것, 그게 개인형 퇴직연금, 그리고 자영업자도 가능한 것,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연금으로 수령을 받으려면 10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10년 이전에 찾아간다 그러면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아가야 돼요. 우리가 퇴직연금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한꺼번에 퇴직연금 받아다가 치킨집 차려가지고 한 방에 날려먹는 걸 우리가 좀 이렇게 예방하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연금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게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10년간 유지를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야, 너 일시금으로 받아가라 라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으려면 몇 년 유지해야 된다? 10년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래에 그 내용 나와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순서는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문제가 나와도, 간혹 나오는데 문제가 나오더라도 과세 이연 급악 순서대로 잘 나열된 지문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퇴직연금 중도인출 순서는 과세 이연 급악 순서대로 되더라 이 정도만 외워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죠. 자, 사회적립 볼게요. 자, DB형, 그러니까 DB형 확정급여형이죠. 확정급여형은 사회에다가 이거를 퇴직금을 적립을 하게 되는데 몇 프로를 해야 되냐면 90% 이상을 적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을 전부 사회에다가 적립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걸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급구, 기백으로 외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급여형은 90%, 기여형은 100% 사회 적립하더라 라는 거죠.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게 지금 19년도 기준이고요. 여러분 아마 2022년도는 확정급여형도 100%로 바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직 그 시험에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2022년도면 둘 다 똑같이 100%인데 19년도 기준이다 그러면 급구 100기로 급구 기백으로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급구 기백을 외워주시자. 이 문제는 한 번씩 나오거든요. 사회적립은. 자, 퇴직연금 보험을 판매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이 있어요. 두 곳이에요. 우체국과 저축은행. 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냥 그대로 나와요. 퇴직연금을 판매하지 못하는 금융기관, 퇴직연금 운용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은 어디냐라고 나오면 우체국, 저축은행을 찍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퇴직연금 도입 취지는 자, 근로자의 노후 생활에 소득 재원을 확보하고요. 퇴직 일시금의 생활자금화를 방지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몇 세까지 살지 모르는데 퇴직금이라도 연금으로 따박따박 받아서 생활비로 쓰세요라는 거고, 한 방에 받아서 한 방에 써버리는 위험을 우리가 좀 방지합시다라는 거라는 거죠. 자, 도입 취지가 아닌 것은 뭐다? 기업의 투자이익 창출, 그리고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을 대비해서 우리가 퇴직연금을 든다라고 하면 틀린 설명이 돼요. 무조건 국민연금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해당되지 않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퇴직연금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일춘순서로 맞는 것은 제가 아까 뭐만 외우라 그랬죠? 과세 이연 급악이다. 과세 이연 급악. 1번 보셔요. 과세 이연 급악. 바르게 나열돼 있죠.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따로 공부하실 필요 없이 과세 이연 급악만 외워주시고요.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곳 두 군데 있다 그랬죠? 저축은행과 어디였죠? 우체국이었다. 자, 확정 기여형의 부담금 사회적립 비율 나왔네요. 뭘 적으셔야 돼요? 국구, 기, 100을 떠올리셔야죠. 그러면 기여형이니까 몇 프로예요? 100%이더라. 문제 푸실 수 있겠죠? 자,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와 체결하는 자산관리 업무계약의 형태로 가능한 것은 그랬네요. 이거는 설명 안 해줬잖아. 그쵸? 이거는 왜 설명 안 했을까요? 예, 나와 있지 않은데 그냥 정답은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형태로 자산관리 업무계약이 운영이 되고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와 체결하는 자산관리 업무계약의 형태로 가능한 것은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다. 그냥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자, 5번 보시면 다음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네요.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영 방법을 직접 결정한다. 12분의 1 이상을 사용자가 납부를 하고 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서 위험부담도 근로자가 가져가는 거 뭐라고 그랬죠? 확정기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DC형 확정기여형이고요. 지금 우리는 확정급여형을 찾고 있어요. 운영 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된다라고 했어요. 변동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용자가 납입해야 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된다라고 하면 DB형 확정급여형을 떠올리셔야 돼요. 왜? 사용자가 운영하고 사용자가 위험부담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렸죠.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나중에 받아갈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이걸 사용자가 운용을 해서 수익이나 이런 손해율에 상관없이 본인이 위험부담 가져가는 거. 그래서 사용자가 납입해야 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되는 건 DB형, 확정급여형이더라 라는 거죠. 자,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의 12% 이일 이상을 납입한다. 그러면 그것은 DC형, 확정기여형이더라.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여 활용하는 제도는 뭐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 해당되더라 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영어로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일단 써드렸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써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뒤에 말만 써드릴게요. 앞에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이렇게 체킹해 놓으시고 저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퇴직연금까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범위도 좀 넓고요. 외워야 될 것들은 조금 꽤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조금 자신 있어 하시더라고요. 공부 안 해도 하시던데 저는 자동차 보험은 항상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5문항 출제가 되는데 몇 번부터 몇 번까지냐면 17번부터 17번까지 자동차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차종 구분. 자동차 보험은 저랑 설명한 걸로 끝나시면 절대 안 돼요. 꼭 한 번 더 교재 읽으시고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 당부드리고요. 차종 구분해 보기 전에 자, 먼저 우리나라에 본인 명의의 자동차가 있거나 또는 구종건설기계를 가지고 있거나 이륜차가 있으면 무조건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무보험 가입 대상은 뭐죠? 네,
대인원과 그리고 대물 2천 이상은 우리가 의무보험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의무가입 예외 차량도 있어요. 얘네들은 의무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의무적으로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애들은 누구냐? 지정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차량. 예를 들어서 공장 내에서만 이렇게 이동하는 그 이동 지게차 같은 것들 있죠? 또 골프장의 카트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지정장소에서만 운영하기 때문에 의무가입 예외 차량에 해당되고요. 외교관차 보시면 외국인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그런 자의 보유 차량인 경우에는 우리가 의무가입에서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외국인 차량도 의무가입 면제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진 않아요. 외국인 중에서도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차, 그런 차만 의무가입에서 제외되더라. 또 견인되어 움직이는 뭐죠? 피차량.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이렇게 견인돼서 움직이는 애들 있죠. 어디에 실려 갖고 다니는 애들. 그런 것들. 뒤에 이렇게 장착해 가지고 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에 해당이 되겠고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만 운행하는 차 그랬는데 이게 뭘까요? 뭐 그 농업기계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국제연합 군대가 보유한 차량들. 그래서 미합중국 군대 보유 차량이라든지 유엔 차량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외국에 이렇게 뭔가 가입이 되어져 있는 애들, 그래서 지정돼 있는 것들 이런 애들 아니고 도로에서 운행 안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의무 가입에서 예외가 되더라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 진짜 차종 구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리가 차종 구분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분되는 차들이 있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차가 있어요. 자, 여기 2번부터 6번까지는 자동차 관리법에 해당되는 차량들이고 여기 마지막 7번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승용자동차라는 것은 배기량, 네, 우리 몇 cc다 막 이러잖아요. 배기량에 따라서 구분되는데 대형, 중형, 소형, 다인승 1종, 다인승 2종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는 중형만 외울 거예요. 중형만 1600cc 초과하고 2000cc 이하인 거 그게 중형이더라 라는 거. 승합자동차는 승차 종원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요. 1종, 2종, 3종 경승합. 그리고 2종은 뭐냐 17에서 25인승. 왜 우리 유치원 버스들 있죠. 노란 버스. 걔네들이 그 카운티 같은 애들 좀 큰 카운티 같은 애들이 2종에 포함되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화물 자동차는 적재량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뒤에 얼마나 실을 수 있는지. 그래서 1, 2, 3종, 4종 그리고 경화물로 분류를 한다. 우리가 기억할 거는 2종은 2.5톤 초과 5톤 이하의 차를 우리가 2종이라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분뇨차, 청소차, 살수차 같은 경우에도 화물차에 해당이 되는데 이 세 가지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어떻게 외우라 하냐고 여기 누가 써놨어요. 똥물쓰라고. 네, 분뇨가 똥이죠. 청소는 쓰레기. 그리고 살수차는 물. 이래서 똥물쓰 세 개는 화물자동차에 속하더라 이렇게 외우시래요. 자, 5번째 특수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용도를 바꿔가지고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얘네는 그래서 해당 요율을 적용할 수 없는 애들 있죠. 어디에다가도 돼도 얘는 그게 아닌 거야. 화물도 아니고 얘는 뭐 승합 자동차도 아니야. 이런 애들을 우리가 특정 용도 자동차라고 하는데 용도 자체를 바꾼 차를 말하고요. 이동용 진료차 같은 것들 있죠. 체열차, 이동 도서관차. 그리고 여러분 그 현금 수송차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특수 자동차에 해당된다. 고로 특수 작업용 자동차, 특수 작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특수 자동차더라. 청소차는 왜 아니죠? 청소차 어디? 똥물스에 해당되니까 화물차더라 라는 거죠. 자,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1년씩 가입이 가능하고요.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인원과 대물의 경우 합산해서 자기부담금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사용용도, 배기량, 연령별로 회사마다 보험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그래서 2등 자동차 보험 들 때 뭐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가 보험료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잘 알아보고 들어야 된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분되는 자동차에 해당이 되고요.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뭘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바로 해결하고 수업 바로 진행해 드릴게요. 해결도 못하는 걸 제가 이렇게 사고를 쳐버렸네요. 안 되나? 네.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수업이 늦으니까, 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분류되는 차들을 알아봤고, 이제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해서 분류되는 자동차로 구종건설기계가 해당이 됩니다. 구종건설기계라는 것은 덤프트럭, 타이어식 굴삭기,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는 없는데 콘크리트 믹서트럭 있죠? 뒤에 이렇게 레미콘이라고 하나요? 그런 애들, 타이어식 기중기, 그리고 아스팔트 살포기, 얘네들은 구종건설기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전부 의무가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무한궤도식은 의무가입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 탱크바퀴 달고 다니는 애들 있죠. 우리 굴삭기, 포크레인 중에서도 탱크바퀴 달고 다녀갖고 천천히 느리게 이동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를 우리가 무한궤도식 굴삭기, 무한궤도식 건설기계라고 하거든요. 얘네는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구종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굴삭기라는 애가 만약에 타이어 바퀴를 장착했어요. 그럼 얘는 뭐에 해당돼요? 구종건설기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위험도가 높으니까 의무가입 건설기계예요. 근데 이 굴삭기가 얘처럼 탱크 바퀴를 달았다 그러면 구종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건설기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무한궤도식 건설기계는 구종건설기계에 포함되지 않더라. 그리고 의무가입 건설기계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거 건설 장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트럭에다 실어갖고 이동시키죠? 네. 이런 약간 보험료에서 차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은 그랬네요. 자, 외국인 소유의 자동차.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외국인 소유의 자동차는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의무가입해야 되는 자동차예요.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도로보수 트럭, 구종건설기계에 해당되죠? 이런 경우에는 의무가입해야 되고요. 공장 내부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 도로에서 운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의무가입 자동차가 아니더라라는 거고, 50cc 미만 이륜 자동차는 어때요? 꼭 가입해야 되는 이륜 자동차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차종 구분 중 특정 용도 자동차가 아닌 것은 그랬네요. 자, 이동 진료차, 특정 용도 자동차, 이동 도서관차, 소독차 모두 특정 용도 자동차죠. 근데 청소차, 똥물세에 해당되네요. 얘는 뭐에 해당된다? 화물차에 해당되더라라는 거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했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동차 관리법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승합차, 승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차였고 건설기계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건 구종건설기계였잖아요. 그래서 덤프트럭이 뭐에 해당돼요? 구종건설기계에 해당되죠. 그래서 덤프트럭은 자동차 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더라라는 거고 건설기계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구종에 해당하는 것은 뭐였죠?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였죠? 특수견인 자동차, 얘는 특수자동차. 그래서 얘는 어디에 해당된다? 자동차 관리법에 적용을 받더라라는 거죠. 나머지 콘크리트 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차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지금부터는 이거 어디 갔지? 자, 제가 사고를 크게 친 모양이에요, 여러분. 자, 교재를 보면서 일단 설명드릴게요. 다음 장 넘기시면 자동차 의무보험이 나와요. 네,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놓은 게 자동차 의무보험이에요. 뭐죠?
대인원과 대물 2천 이상이 해당이 되죠. 자, 보험회사의 인수도 강제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험회사가 내가 야, 나 자동차 보험 넣을게 라고 하는데 노, 네 거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가 강제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가입자가 해지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의무보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폐차를 해버렸어요. 또는 말소 등록해버렸어. 그러니까 자동차가 없어요. 그러면 굳이 해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한테 차를 양도해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해지할 수 있겠죠. 또 상속 포기해버렸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나한테 자동차를 주기로 했는데 아우 나 상속 포기. 이렇게 해버린 경우에 굳이 우리가 의무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중복계약됐다. 내가 자동차를 한 개를 가지고 두 곳에 중복계약했다 하면 한 개는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유한보상제라고 돼 있죠. 유한보상제는 보시면 한 사고당 보상은 무한대로 계속 보상해요. 한 사고 보상하고 다음에 사고 또 보상하고. 그러나 사람당 보상하는 한도는 유한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망은 1억 5천, 부상은 3천까지, 그리고 후유장애는 1억 5천까지. 이렇게 딱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 한도가 유한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다음 이제 피해자 보호 기능을 한다라고 했어요. 왜? 보험을 우리가 예전에 의무보험으로 규정을 안 해놨을 때는 제가 보험이 없어요. 근데 사고를 냈어. 그럼 피해자한테 제가 배상할 돈이 없는데 그럼 피해자는 어디 가서 보상을 받을까요?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의무가입으로 최소한 네가 피해자한테 물어줄 돈을 확보를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 보호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어디에?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그래서 피해자 보호 기능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담보가 구성되기를 비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자동차는 의무보험 담보가 종류가 좀 달라요. 비사업용 자동차는 자가용을 말하죠.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대인 원과 대물배상 2천을 꼭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업용 자동차, 예를 들어서 뭐 그 사업용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있잖아요. 걔네는 자가용보다는 좀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위험률이 좀 높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대인 1에다가 대인 2까지 넣고 대물배상까지 넣어야지만 그게 의무보험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대인배상 2를 넣었어요? 대인 1은 1억 5천밖에 보상이 안 되니까 그 위에 3억 보상금이 발생됐을 때 나머지 1억 5천은 대인 2로 해결해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 두 개가 이 담보가 다르더라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와우, 다시 돌아왔어요. 네, 옆에 계신 우리 전문가 PD님께서 찾아주셨네요.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의무가입 금액 보시면 대인 원 같은 경우에 1억 5천 사망은 1억 5천, 부산은 3천, 그리고 후유장애 1억 5천까지, 그리고 대물은 2천 이상. 네, 여기까지 가입하면 그게 의무가입 금액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 알아봤고요. 이제는 임의로 보험해도 되는 임의로 가입해도 되는 종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보험 같은 경우에는 1회 보험료 납부와 15일 이내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해서 성립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얘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보험만 가입돼 있으면 종합보험은 굳이 가입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때요? 어떤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늘어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임의보험으로도 좀 넣어서 종합보험을 더 넣어서 이렇게 빵빵하게 피해자에게 완전히 내가 보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넣자라는 거죠. 자,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청약하고 30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의무보험은 해지가 제한돼 있었지만 임의보험은 청약 철회 가능하고요. 단 보험기간이 1년 이내로 짧은 계약은 철회가 불가하다라는 거고요. 회사의 보험 인수도 강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수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동보건제도가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드렸죠. 80% 가입 금액의 80% 미만 사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계약이 효력의 발생이 이렇게 뭔가
그 계약 내용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그랬죠. 계약 가입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그게 자동보건제도예요. 그런데 단 자동차, 자차, 자기 차량 손해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자동보건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네. 대인배상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담보에 대해서 우리가 담보별로 세부 내용 한번 알아볼게요. 대인배상 2 같은 경우에는 대인배상 1의 초과손해분을 보상한다라고 했습니다. 대인 1에서는 사망 1억 5천까지 가능했잖아요. 근데 제가 뭔가 의사 중에서도 엄청 잘 나가는 분을 치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망했는데 합의금으로 얼마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4억이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2억 5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대인 2에서 보상하는 거죠. 1억 5천은 대인 1에서 하고. 그래서 대인배상 2를 넣으라고 하는 거고요. 자기 신체 손해는 자손이라고 하는데 운행하고 가다가 제가 사고를 꽉 냈어요. 근데 그 사고로 인해서 내 몸이 다쳤어. 그러면 이 내 몸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받는 게 바로 자손이에요. 자기 신체 손해. 자기 차량 손해는 뭡니까? 내 차가 다쳤을 때 내 차를 고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받는 게 자차, 네, 자기 차량 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차 수리비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얘는 자동 보건되지 않아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차가 다치는데 사고를 계속 내가지고 계속 다치는데 계속 자동 보건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 손해율이 너무 높겠죠. 네, 그래서 자차는 자동 보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자, 전손사고 발생 시 계약이 종료된다라고 했는데 사고가 꽉 났어요. 근데 이 자동차가 지금 현재 얘를 이게 시가가 300이에요. 300. 300짜리 자동차인데 사고 나가지고 너무 심하게 사고가 난 바람에 얘가 엉망이 돼가지고 수리비로 400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뭐라고 그래요? 전손 처리됐다라고 해요. 전손사고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300만 원, 이게 그 400만 원 수리비가 나왔어도 얼마만 보상해요? 네, 최대 300까지밖에 보상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고 얘는 계약이 종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전손사고 발생 시 계약 종료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무보험 자동차 상해 같은 경우에는 대인 1, 2 그리고 대물, 자기 신체 사고가 모두 함께 체결된 경우에만 무보험 자동차 상해 가입이 가능하는데 여기 조건에 자차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차는 가입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자, 무보험차에 의한 인적 피해. 사람이 다쳤을 때 피해를 보상받는다. 그래서 자차는 따로 보상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 담보는 종종 시험에 잘 나오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그랬네요. 본인이 면허 정지된 시점 이후부터의 기간에 대해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라고 했는데 면허 정지됐더라도 보험 가입 의무는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가 아예 말소 등록되거나 폐차되지 않는 한은 본인이 외국에 출타하는 기간 중에는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아니다. 외국에 가 있어도 1개월이든 2개월이든 걔는 세워놓더라도 의무보험 가입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동차 수리를 위하여 정비공장에 입고한 기간 동안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당연히 있겠죠. 네, 그래서 의무보험 가입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법원의 상속 포기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가족은 피상속인의 자동차에 대해서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네, 맞는 설명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2번 볼게요.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요. 보험회사의 인수가 강제되어 있고요. 네, 계약 해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무한보상이다라고 했는데 사고당은 무한이지만 뭐라 그랬죠? 1인당은 유한하다 그랬죠. 얼마로? 사망 1억 5천, 부상 3천, 후유장애 1억 5천으로 유한하더라. 그래서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의 임의보험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임의보험이에요. 종합보험 말하는 거죠.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 의사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임의로 거절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네, 임의보험 같은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인수거절 가능해요. 대인배상2는 책임보험의 초과손해를 보상한다. 네, 대인2는 대인 1에서 지원되는 1억 5천 이상의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했죠.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무조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일단 그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특례를 적용받는데 네 가지 사고,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그리고 중상해를 입힌 사고 같은 경우에는 특례 미적용 사고라고 해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서 피해자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특례 미적용 사고는 특례 미적용 사고 같은 경우에는 네, 공소가 제기가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자기 차량 손해담보의 경우 보험가입 금액이 전액 보상되더라도 보험계약은 자동 복원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전손 처리죠. 네, 전손 처리되면 어떤다? 자동 복원되지 않고 계약이 없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기 차량 손해담보의 경우 자동 복원제도 네,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자동차 사고 시 책임관계까지 보고 여러분 오늘 수업 끝내드릴게요. 조금 더 늦어졌지만 여러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한 5분만 더 보기로 해요. 자동차 사고 시 책임관계 그랬네요. 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세 가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 행정상 책임. 민사상 책임은 쉽게 말해서 피해자의 손해를 물어줘야 되는 배상 책임 손해 같은 걸 말해요. 형사상 책임은 뭐예요? 벌금이나 징역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형법에 관련된 형사상 책임이에요. 행정상 책임은 뭐예요? 범칙금이나 면허정지, 취소 같은 것들. 그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적인 책임을 우리가 행정상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자, 민법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처리되었던 교통사고가 지금은 뭘로 처리되죠? 네, 자배법으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자배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꽉 났어요. 그러면 뭘로 우리가 적용을 받죠? 민법을 적용받나요? 자배법으로 적용을 받나요? 민법은 무시하고 자배법으로서 이 사고를 네,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자배법으로 보기로 했느냐? 자, 보세요. 배상 책임의 주체가 민법에서는 운전자나 사용자였어요. 운전자라는 건 뭐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저희 만약에 대학생이 막 갓 졸업을 해가지고 면허를 땄어요. 부모님 차를 갖고 나가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물어줄 수가 없어. 그쵸? 근데 자배법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운행자로 범위를 넓혀놨어요. 운행자라는 것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해요. 그러면 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 대학생의 부모님이죠. 부모님은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학생한테 받는 것보다 어때요? 운행자한테 받는 게 자기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배법에서는 운행자로 책임 범위를 넓혀놨다라는 거예요. 자, 책임의 형태를 보시면 과실책임주의의 민법에서는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했다라고 하면 자배법에서는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을 했어요. 이게 뭐냐?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너는 면책, 너는 책임 없음이야. 근데 그 외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책임져야 돼 이거예요. 그런데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가 뭐냐? 자, 승객이 사망했어요. 저로 인해서 승객이 사망했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이 승객에게 고의나 자살행위가 있었어. 그래서 얘가 지금 사고를 당한 거야. 이거를 입증을 하면 제가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빼고 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객 이해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세 가지가 적용이 돼요. 이 승객 이해자한테 고의나 자살행위가 있었어. 얘가 뭔가 실수해서 얘 때문에 얘가 죽은 거야. 나 아니야. 그리고 나는 자동차 운행을 전혀 게을리하지 않았어. 세 번째, 내 자동차 구조상에 아무런 결함이 없었어. 이 세 가지를 입증하면 저는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례가 아니면 어때요?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때요? 책임 범위가 엄청 넓어진 거죠.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보상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배법에서는 책임 형태를 어떻게 두고 있다?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입증 책임은 원래 민법에서는 피해자에게 있었어요. 막상 피해자가 사고당해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이 사고를 입증합니까? 예전에 그래서 여러분 플랜카드 많이 붙어 있었어요. 자,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차에 의해서 사고를 당한 그 과정을 보신 분 제보해 주세요. 사례합니다. 이런 거 있었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죠. 최근에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왜 자배법에서는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전환해놨다? 가해자에게 전환해놨다. 네가 사고냈지? 네가 입증 책임하도록 해. 입증 책임을 가져가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손해배상 보장에서 민법에서는 따로 없었는데 자배법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네,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배법에 의했더니 우리 피해자들이 어때요?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늘어났다는 거죠. 민법에서 이만큼 보상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자배법은 이만큼 커진 거예요. 자, 그리고 형사상의 책임은 형법에 의해서 예전에 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뭘로 적용받아요? 교특법이라고 들어보셨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처리특례법으로 적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형법이었는데 지금은 교특법으로 처리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특례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서 피해자의 손실을 다 물어줄 수 있으면 너 형사처벌은 면제해 줄게. 공소 제기할 수 없도록 해줄게. 이게 교특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특례 적용이에요. 그런데 교특법에 대해서 이 교재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교특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적용되고요.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있어요. 가해자, 피해자가 합의를 했어. 그러면 형사처벌하지 않을게 라는 게 반의사 불벌죄고요. 보험가입 특례 적용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보험에 가입돼서 다 손실 보상하면 너 특례 적용해서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해줄게. 단 특례 미적용 사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상대방을 사망하게 했거나 뺑소니를 했거나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를 냈거나 중상해를 입었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특례 미적용 사고로서 다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저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특례 미적용 사고가 있다라는 거고요. 중상해나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고는 우리 그 주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는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얼른 문제만 볼게요. 자, 자동차 사고로 인한 책임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은 어떤 책임을 설명한 것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손해를 배상할 책임 뭐죠? 민사상의 책임에 해당됩니다. 민사상의 배상 책임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범칙금이나 면허 취소다 그럼 뭐예요? 행정상의 책임이에요. 또는 징역을 간다 그러면 형사상의 책임이 되는 거죠. 자, 도덕상의 책임은 없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보다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죠.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운전자이다 라고 했는데 운전자가 아니라 뭐다? 소유, 사용, 관리하고 있는 운행자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승객이 사망한 경우와 승객 이외에 사망한 경우 면책 조건이 다르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에 의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건 말씀드렸죠? 승객이 사망한 경우 걔한테 고의나 자살행위가 있었다. 나머지 3개는 승객 이해자가 사망한 경우 면책 조건. 이걸 빼고는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정한 조건에 일정한 조건이네요. 일정한 조건의 자동차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네, 자배법에서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3번 볼게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승객 이해자가 사상한 경우 운행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승객 이해자. 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거 해당됩니다.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 기능장애가 없었어. 내 자동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에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어 라는 걸 증명. 이 3가지가 면책 조건. 나머지 운전자가 중대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은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답으로 출제가 잘 종종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또 주의 깊게 보시고요.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과 같은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부상보험금은 그랬어요. 여러분, 부상보험금에 조건이 달려 있어요. 부상보험금은 피해자 과실에 따라서 과실상계를 하는데 부상보험금에서는 과실이 아무리 크더라도 최소한 치료관계비랑 간병비는 보상해주라 라고 얘기해요. 다른 건 안 주더라도.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치료관계비가 150만 원이죠. 간병비는 없으니까 최소 150만 원은 보상을 하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좀 더 다르게 또 좀 더 어렵게 이해를 해보자면 30만 원, 100만 원, 20만 원, 150만 원 다 합하면 300만 원이에요. 근데 피해자 과실이 60%죠. 과실에 따라서 이 부상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급하려고 봤더니 60%, 300만 원에 대한 60% 계산했더니 우리가 150만 원보다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180만 원이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되는 조건 뭐였죠? 치료관계비나 간병비. 그래서 최소한 보장해야 되는, 그래, 치료관계비 150만 원은 줄게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나오지 싶어요. 나오면 항상 이런 계산 문제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 일일이 하지 마시고 조건, 제시된 조건과 답을 외워주시라는 거. 이렇게 말한 거 여러분 비밀이죠. 예, 비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한 거. 네, 그리고 살짝 조건이 바뀌어서 나와서 틀려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문제 4번까지 알려드렸고요. 좀 전에 설명드린 교특법 있죠. 형법에 우선 적용되는 교특법. 여러분 교재에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자동차 보험 오늘 배운 것까지 여러분 꼭 복습하고 내일 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일 손해보험 문제 영역 문제 푸실 때 뭔 말인지 이해를 하지, 안 그러면 저 혼자 떠들다가 이 시간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꼭 복습하시고 자동차 보험 5문제 웬만하면 가져가자. 왜? 자동차 보험은 여러분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한 번만 읽어보고 문제만 많이 풀어보면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5문제. 이해하시겠죠? 우리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저와는 또 내일 9시에 만나 뵙도록 해요. 여러분 화이팅! 네, 합격 100% 합격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끝까지 노력하기로 해요.